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부동산 세법 2015년도 첫 수업이죠. 예. 자, 우리 세법은 매년 아시다시피 개정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매년 세법이 개정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 같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죽고 한편으로는 살기도 하는데, 올해는 이 개정 작업 진행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요, 개정이 돼도 연말에 다 개정이 완료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과 관련된 지방세에 관련된 개정은 지금 여기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바 아직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201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지방세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담배 소비세 인상시키느라고 지방세 개정 안 일어난 거고,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는 역시 2014년이죠. 12월 23일자로 2014년이죠. 올해가 2015년이니까. 이날 현재로 법률에 대한 개정은, 일부 법률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 개정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우리 부동산 세법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에 대한 일부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물론 시행령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할 텐데, 요 시행령은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의 교재가 개정된 내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나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안으로 해서 여러분 교재가 아마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시행령은, 국세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월 말 또는 2월 중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지방세가 계속해서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부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는 요 안으로, 정부에서 나온 안으로 일단은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개정이 되면은 그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아마 수정표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말일자로 기다려봤는데 1월 1일자까지 기다려봐도 이 지방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의 규정으로 진행을 하다가 개정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한 진행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 지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초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월 달부터는 본 과정으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수업을 처음 듣는 분은 11월 달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쭉 가능하면 설명을 자제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못 알아듣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기본서라든지 또는 지난번의 동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일단 나가는 부분은 총론입니다. 조세 총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조세 총론이죠. 자,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강론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총론인데, 우리 세법은 바로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하기 때문에 조세 총론이라는 파트가 먼저 나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 총론에서는 매년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다. 다만 요 두 문제의 난이도 편차가 크다. 여러분한테 맞게 하려면은 계속적이고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출제가 될 것이고, 출전이 여러분한테 못 맞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일회성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가 크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전형적인 부분에서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출전이 맞으라고 내는 것이고, 절대 만점을 못 주겠다는 목적하에서 저 지엽적인 규정을 내는 일회성의 규정을 나오면 여러분 출제는 틀리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부분이 바로 총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잡아놓고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일회성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총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그 총설에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조세의의가 나오고 있죠. 자, 조세의, 조세의 정의, 조세의 특징,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랬죠? 그냥 가볍게 여러분 읽어만 봐주시면 돼요. 조세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세금. 세금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학문상, 강학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이란 글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세금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그 세금을 뭘로 표현한다? 조세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 뭐다라는 것은 다 아실 테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조세의 정의와 특징은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곧바로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조세의 분류와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세의 분류와 체계. 별표 하나. 요 부분부터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죠? 가장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조세 총론에서 가장 전통적인 부분이 바로 조세 분류죠. 그래서 우리 지난 11월 달에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 부과권자에 따라서 크게 뭐와 뭐를 구분한다,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가볍게 확인만 할게요. 이때 시험에서는 국세가 뭐예요? 지방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지방세에 해당하는가, 이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현재 국세는 14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국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죠?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 밑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 정도가 여러분이 최소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국세 쪽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 나와 있는 밑줄은 칠 필요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얘들은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문제에서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답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보기 지문에도 출제되지 않겠지만 설사 보기 지문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나왔다? 답으로 골라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지방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보유세인 뭐죠, 여러분? 재산세와 지역 자원시설세죠. 그리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그리고 독립세로서 과세가 되는 지방소득세. 요 정도는 여러분이 꼭 지방세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1년 내내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세가 수입이 되면 그 수입된 조세를 어디다가 사용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느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어서 그 특정한 경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목적세. 그리고 이러한 목적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보통세. 자,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질문할 때 이렇게 맞대응을 잘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세는 뭐와의 구분이에요? 보통세와의 구분이죠.
목적세냐 아니냐, 목적세냐 보통세냐 그거 구분 문제죠. 또 가끔 다 직접세냐 간접세냐. 근데 이걸 혼합해서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단은 여러분 목적세가 예외적인 것이고 예외적인 걸 먼저 잡아놓고 예외적인 거 아닌 건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면 목적세 아닌 건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직접세 간접세가 아니라 목적세가 아닌 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보통세다. 맞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목적세는 국세에서 3가지가 있고 지방세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이 종류를 기억하라고 했죠. 자 체킹 들어갑시다. 국세 쪽에서 목적세라는 것이 밑줄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우리 가볍게 확인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 2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죠 여러분?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웠죠. 교교농지지 이렇게 외웠죠. 또 적어. 여기다 적고 저기다 적고 맨날 적어. 적다가 끝나. 그리고 또 새 책 나오면 또 적어. 자, 그래 일단 표시는 해놓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표시를 해놓으면 마음은 뿌듯해. 집에 갈 때 뭔가 체킹해 가는 것 같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정도면. 자 목적세 어떻게 배우자고요? 교교농지지. 그래서 약간 리듬 타갖고 랩으로 해도 괜찮다 그랬죠. 교교농지지요 이렇게 해갖고 노래방에서 간주 중일 때 놀지 말고 이런 거 한번 치고 들어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라 그랬죠. 교교농은 어렵지 않은데 지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지지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죠. 자 여기서 출전이 장난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렇죠? 뭐라고? 그놈이 그놈 같다고요?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그래서 얘도 앞글자가 뭐예요 여러분? 지지. 이 지지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얘들은? 보통세다. 우리가 말하는 목적세에서 지지는 뭐를 말한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말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소가 들어가면 이거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보통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소는 누가 키워? 그죠? 예전에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무슨 여당당당이 무슨 개그맨 나가고 남자하고 이렇게 막 토론하던 거 있잖아. 참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남자가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그러잖아. 여자들이 막 하니까 그러면 남자가 하는 말이 뭐야?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누가 키워요? 보통세가 키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체킹해 두십시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 이런 말이 있죠. 조세는 조세의 전가. 자,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조세의 전가. 아마 요거는 학계론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조세의 귀착. 들으셨나요? 예. 세번만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다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전가는 조세가 부과되는데 그 부과된 조세를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거. 이걸 뭐란다 여러분? 전가. 책임을 전가하다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책임이 없어. 다 남의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러한 큰 불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자, 그래서 전가. 그럼 거기 보시면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고 여러분 직접세가 일반적인 것이고 간접세가 예외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한다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라? 예외적인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면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책임의 전가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법률에서 예견되어 있는 조세를 뭐라 하냐면 간접세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이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법률에서 규정된 납세 의무자와 실제 그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조세를 바로 뭐라냐? 간접세.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요거는 전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이러한 조세, 예외 일반적인 조세를 직접세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간접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겠냐?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셔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할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빠져있죠. 빠졌어요. 저는 참 불만인데 이거 실무 나가면 즉방인데 이런 걸 빼먹고 있으니 쓸데없는 건 하고 있고 어디서 전혀 취급도 안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감옥에 들어와 있고 정작 공인중개사 실무에 필요한 이런 것은 빠져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치세는 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항상 무슨 물건 가격 영수증에 보면은 거기에 몇 프로에 10%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실제 부가치세 10% 낸 사람은 여러분이 낸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는가? 사업자가 내는 거죠. 즉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인데 그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누구다는 얘기야? 사업자다 그 얘기죠. 이렇게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아니할 거로 예정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간접세를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가가치세와 연결되는 게 요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환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하고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뭐와 관련된 거다고 여러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지방소비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시험 범위도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도 지방세이지만 절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낼 때 지방소비세 뭐 이런 걸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삽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개별소비세는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게 바로 뭐냐면 특소세, 특별소비세 그런 거였던 것을 개별소비세에 전하는 거고 여러분이 가장 세금 중에서 많이 내는 세금이 바로 뭐죠? 주세죠. 요거는 규칙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내죠. 아주 그냥. 그럼 여러분이 술 드실 때 주세를 국가에 납부한 다음에 술을 마시지는 않잖아. 술 살 때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가? 주세가 포함됐죠. 그리고 그걸 사업자가 내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뭐란다 여러분? 간접세란다. 자, 거기 하나 밑줄칩시다. 인지세. 여러분 역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게 되면 실제 실무로 발생하는 게 바로 인지세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우리 대표적인 게 뭐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둘 게 뭐랬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적어놓으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되기 때문에 인지세 과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세가 부과되는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걸 누가 징수하는가? 공인중개사가 징수한다고. 도자와 수자한테 뭐를 징수한다고? 인지세를 누가?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군데? 매도자, 매수자라는 소비자인데 그거를 인지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누가 받아준다고? 공인중개사인 여러분 사업자가 받아서 그거를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세는 무슨 세 여러분? 간접세. 단 주의하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지만 적어놓으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왜? 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니라 특정한 부동산을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에 관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는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직방이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독립세와 부가세. 자, 부가세 좀 신경 써주세요. 별표 하나. 2014년도에 개정된 부분이죠. 자, 조세는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간접세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여기서 세원이란 말 잠깐 체킹합시다. 세원이라는 말은 뭐를 말하냐?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을 말합니다. 세원은 뭐를 말한다고요?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 또는 객체. 세금을 때리는데 그러면 세금을 때리는 그 때리는 객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세금을 때리는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을 바로 세원이랍니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행위. 어떤 일정한 행위가 있게 되면 그런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부동산이라는 대표적인 뭐에 대해서 재산. 또 뭐에 대해서도 부과하죠 여러분? 당연히 소득 또는 뭐 거래 여러 가지 수많은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가 있는데 이러한 객체로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행위, 재산, 소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를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고? 독립세. 자, 부가세 봅시다.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세원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본세를 기준해서 이중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부가세. 요게 포인트죠. 부가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이중과세. 이미 얘는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때릴 수 있는 조세를 부가세는 객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본설해서 이중과세하는 성격의 조세를 뭐라 한다고 여러분? 부가세.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가세가 아닌 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독립세를 골라야 되는 거죠? 목적세 고르거나 국세를 고르거나 직접세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대응을 잘 시켜야 되는 거야. 국세와 지방세, 부가권자에 따른 구분하면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 국세, 지방세. 조세 수입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냐 지정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뭐와 뭐가 구분되는가? 목적세와 보통세. 그죠? 자, 조세의 전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뭐와 뭐가 가능한가? 간접세와 직접세. 그래서 항상 예외적인 걸 먼저 잡아놓고 아닌 건 일반적인 거로 돌려라. 부가세,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와 뭐를 구분하는가? 부가세와 독립세.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면 뭐가 되는가? 독립세.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부가세. 이 부가세 종류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국세 쪽에서 두 가지가 있고 지방세에서는 몇 가지? 하나. 실제 두 가지인데 한번 잠깐 보죠. 국세 쪽에서는 자 교육세와 뭐가 있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얘들 목적세이면서도 부가세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교육세.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예요? 지방소비세. 근데 우리 지방소비세는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2013년도까지는 부가세였다가 2014년부터 부가세에서 독립세를 전환된 게 바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예, 이거 꼭 체킹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가 2014년도에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 조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독립세로 전환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데
일거리만 만들어놨죠. 법률만 더럽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법체계만 아주 엄청 복잡해졌어요. 왜? 일일이 하나씩 다 규정하니까. 독립세로서 과세하다 보니까. 근데 결론은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뭐에 대해서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 상당하는 금액을 10% 상당하는 금액을 뭐로 부과되는가? 지방소득세. 요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거를 형식적인 규정하는 가지고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4년도 지방세법 개정되면 다 이거와 관련돼 있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규정해야 되니까. 부가세면 그냥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를 쫓아간다라면 게임 끝나는 걸 가지고 이걸 독립세를 전환해서 하나같이 소득, 무슨 소득, 무슨 소득, 무슨 소득, 무슨 소득 일일이 다 규정해 놓은 거야. 근데 실제 세 부담률은 변화가 없어요. 실질은 변화가 없고 규정 형식만 변화가 일어나갖고 작년 2014년도 지방세법이 아주 외람된 말씀이지만 더럽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어쨌거나 우리는 시험 대비해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결론 2014년 즉 우리 시험 볼 당시는 이제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다. 근데 기억하자. 얘는 항상 뭘 쫓아간다? 소득세.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요 소득세 몇 프로 상당하는 금액? 10%.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소득할 주민세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은 무조건 해당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뭘로 뗐다고요? 소득할 주민세. 그거를 2011년도 개정되면서 뭐로 바꿔버린 거냐? 지방소득세. 오히려 외우긴 더 쉽죠. 자 보세요. 가끔가다 어렵다는데 난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해가 안 가. 아니 뭐가 어려워. 지방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10%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로 때리는 거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지방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항상 지방소득세 뭘 쫓아가면 돼? 소득세. 뭐가 어려워. 써져 있잖아. 써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다시 한번요.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요 소득세 몇 프로 상당하는 금액?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지방소득세로 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만 내세요. 다만 주의하자. 2014년부터는 부가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독립세로 과세한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가세가 그나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 좀 잡으시고요. 자, 양가로 5번.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인적 사항을 부과할 때, 조세를 부과할 때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냐에 따라서 자 거기 뭐와 대인세와 대물세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응?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인적 사정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와 뭐로 구분한다? 대인세 또는 뭐 대물세. 자 이때 지난번에 설명할 때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대인세는 특징이 뭐다? 대인세 특징이 뭐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별로 얘들은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대인세는 항상 성격이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하고 여러분? 합산 과세를 하고 합산 과세 그러면 항상 뒤에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된다? 누진세율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대인세의 가장 진정한 의미다. 그러면 대물세는 성격상 얘는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한다? 개별 과세한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무슨 세율 적용한다?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대인세일 때와 대물세일 때의 과세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요것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갑시의 명의로 되어 있는 A 재산과 B 재산과 C 재산 이렇게 세 가지를 누구 명의로 갖고 있다고요? 갑의 명의로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재산의 가에 A 재산가에 B 재산가에 C 재산가가 있다는 얘기야. 갑의 명의로 A, B, C라는 세 개의 자산이 있다. 이때 대물세로 과세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지 말고 뭐를 가지고 과세 물건에 중점을 둬서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라고요? 개별 과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물세이면은 이 대물세가 몇 개 부과되는가? 3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부과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세예요, 여러분? 대물세. 그러니까 갑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중요한가? 재산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 재산을 5개 갖고 있다. 그걸 대물세로 과세한다. 그러면 몇 개 조세가 뭐 되는가? 5개. 그래서 대물세는 무슨 별로?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가 되는가? 개별 과세. 여기 대해서 무슨 세를 정한다, 여러분? 비례세. 그런데 이게 대인세다 그러면 대인세다. 그러면 이때는 물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을 보라는 얘기야. A, B, C라는 재산은 누구 거다는 얘기야? 갑의 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의 명의를 뭐해서? 합산해서 이거 다 갑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갑한테 이 합산한 가액에 대해서 뭘 때리라는 얘기야? 대인세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세율을 이 합한 가액이 뭐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세율? 높은 세율. 그래서 누진세는 무슨 형태다 그랬죠 여러분? 사다리 형태. 아니 사다리 계단형 형태죠. 계단형 형태의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러고? 누지세율.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이시 없이 하나의 수평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세율을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 그랬죠. 도대체 지금 저 자식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는 분도. 총론이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론을 공부하고 나면 본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총론은 복습용이 되니까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잘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 하니까 그래, 처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세일 때의 합산과세와 대물세일 때의 개별과세 개념을 요거를 통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물세는 과세 물건에 중점을 둬서 그 과세 물건별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이고요. 대인세 그러면 이때는 납세물의 개별적인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무슨 과세하라 여기는? 합산과세. 재산 A, B, C가 다 누구 거니까? 갑의 명의니까 갑의 명의로 다 뭐한 가액? 합산한 가액. 그래서 그 가액이 뭐하면 클수록 어떤 세율? 높은 누진세를 때리겠다 그 얘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대인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 2가지가 있더랬죠. 뭐였죠?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 전형적인 대인세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소득세, 대인세에다가 소득세 밑에다 하나 적었어요.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좀 빠져 있어요. 이 빠져 있는 이유가 종부세가 지방세 원래는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정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과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로 돌려버리겠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때는 한꺼번이나 좀 편안하게 징수하겠다 해갖고 지방세로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세로 바뀌나 보다 하고 지방세로 종부세로 다 옮겨놨는데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 그래갖고 다시 들여다 올려갖고 국세 쪽에도 옮겨갔는데 이렇게 좀 놓친 게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 밑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뭐? 종부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대인세는 2가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말했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형적인 대인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바로 아까 소득세에 쫓아온다 그랬죠. 무조건.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쪽에서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전형적인 대물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대물세,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이런 것 등은 다 무슨 세 성격을 띠긴다 여러분? 대물세. 자,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특히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설명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세법을 배우는 이유는 결론은 이거죠.
세법을 배우는 것은 이거다 그랬죠. 과세 표현에다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 이거 계산하는 거죠.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민법이나 공법이나 기타 관련 행정법의 다른 것은 우리 세법은 다 뭐 하는가?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취득세 공부해서 등록면허세 공부해서 재산세 공부해서 종합부동산세 공부해서 양도소득세 공부했어. 누가? 제가. 그러면 그러한 걸 배운 결과로 도출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야? 나 취득세 오늘 공부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래. 그러면 그 취득세는 얼마가 되는 거냐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계산 요소, 세액에 대한 계산 요소는 몇 가지다 여러분? 2가지. 이거는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조세의 세액 계산 요소는 몇 가지다고요? 2가지. 뭐에다가? 과세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온다고요. 이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과세산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조기 가면 수락산이 있죠. 수락산이 아니라 무슨 사냐? 과세사냐 우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조세 세액 계산 요소는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우리는 이거 계산하는 거다. 세법은 결론은. 이때에 과표가 금액,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우리 거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종가세라는 일반적인 조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과표가 일반적인 가액 금액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물량으로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종가세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종량세라 합니다. 그리고 종량세가 예외적인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과세 표준의 구분에 따른 조세의 분류는 종가세냐 종량세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조세는 과표가 이렇게 금액, 가액으로 표시가 된다. 가액으로 표시가 된다 해서 따를 종자에 가액가짜 써서 뭐라는가 여러분? 종가세. 물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종량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표가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일정한 뭐로 나타난다? 비율로 나타난다. 그래서 종가세 때는 세율은 반드시 무슨 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율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과표가 물량으로 표현한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이때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정액세. 자, 여기는 비율로 나타난다. 정율세.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정액세. 그래서 과표가 종가세냐 종량세냐와의 관계없이 산출세액은 다 뭐로 나타나야 돼? 돈을 내야죠. 그래서 결론은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율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뭐가 나온다?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난 정액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맞대응시키는가?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섞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종량세에서 해당하는 것이 밑줄 등록면허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거. 등록면허세에서 우리가 나중에 한 건당 물건이나 임차권에 대한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제외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별 등기 등일 때는 한 건당 얼마? 지난번에 수업을 들은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과 차이는 없죠? 있어요? 얼마죠? 한 건당? 6,000원. 6,000원. 한 건당, 이때 한 건으로 표현되고 물량 세율은 6,000원이라는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종량세의 정액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등록면허세에서 나타날 수 있죠. 인지세에서도 뭐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고요. 자, 기타
기타.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꼭 잡아야 할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산세라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 재산세. 자, 요거 꼭 체킹해 두셔야죠. 재산세를 중개법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해세. 당해세. 재산세. 자, 근데 이때 이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인 재산세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은 무리군자를 집어넣어갖고 재산세군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이 계신다 그랬죠. 당황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때의 이 재산세군,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재산세를 중개법 등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당해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중개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이 재산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해요.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재산은 크게 보유하는 재산과 무상 취득하는 재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이때 보유하는 재산 우리 어떻게 외우냐고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여러분? 재지종. 재지종이 뭐야?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유세 세 개 어떻게 배운다고요? 재지종. 재는 뭐예요? 재산세. 지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 농은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부가세가 쫓아오죠. 재산세 부가세라서 쫓아오는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20% 금액을 뭐로 내라고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낸다고 그랬죠. 즉 재산세 납세무자는 무조건 재산세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를 낸다? 지방교육세인 부가세를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가세? 부가세는 무슨 가세? 이중과세. 이미 뭐가 때려졌는데? 재산세가 때려졌는데 그 때려진 재산세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를 내란 얘기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란 얘기야. 한 번 더 내라. 그래서 무슨 과세? 이중과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부가세는 뭘 쫓아온다? 본세를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보유세 종류 어떻게 외우고 여러분? 재지총 요걸 잡아놓고 요걸 잡아놓은 거에다가 부가세를 첨부하면 된다 그 얘기죠. 야, 이게 무슨 소리요? 지금 집에 갈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직 우리 이런 거 안 했어. 나중에 배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총론이 맨 처음에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어려워요. 계속 갈등 때리고 있어. 갈까? 이게 아닌가벼.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다는 얘기야.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가. 제 잘못인가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집에 가고 막 질질 눈물 짜면서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자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공부해야 돼. 말해야 돼. 지금이라도 학원 가서 환불해달랄까? 근데 이미 주위에 소문은 다 났잖아. 그죠? 여러분 학원 오는 거 다 소문 났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할걸? 소문 내세요. 제 예전에 모 학원에서 어떤 주부님께서 교수님 저는요 빼도 박도 못하고 하게 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학교에 소문 났대. 무슨 학교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그 학교 선생님도 알고 있대. 아니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 학생 엄마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번 그 학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무슨 뭐가 있어서 부모님들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얘가 우리 엄마는 못 온다. 그래서 왜 어머니 못 오시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학원 간다.
공인중개사건 간다. 나 밥도 안 차려주고 가더라. 그래갖고 그 선생님도 알게 됐어. 그래서 우연히 뭐 통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물어보더래. 어떻게 요즘은 공인중개사 공부 잘 되세요? 어머, 그래갖고 그분 빼도 박도 못하고 주위에 소문 다 났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끝까지 간 결과 합격.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려면은 소문 많이 내세요. 주위에.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소문 내라고.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볼 것이냐. 네. 위풍당당 보부당당 나설 것이냐. 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거 설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재산을 뭐하면 무상 취득하면 이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뭐야 여러분? 다시는 상속세, 증여세. 자, 체킹합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시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이게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무조건 재지종의 상징 외우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보유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지종의 부가세 쫓아오고 무상 취득할 때 부과되는 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재산세 또는 재산세군. 근데 이걸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당해세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서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다. 그래서 당해세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중개법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얘들은 특징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공매 경락가액을 배분할 때 근저당권 등 다른 피담보채권의 설정 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얘들이 어떻게 한다? 항상 우선 변제를 받는 거다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뭐야?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외 없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중개법에서 경락가의 배분순위 결정할 때 가장 그 결정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이 붙었을 때 어떤 놈부터 배분해 줄 거냐라는 배분순위 결정 문제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이 붙었어. 은행에서 먼저 저당권 설정한 거라서 내 거부터 먼저 달래. 아니요. 관할세무서에서 내 거부터 먼저 달래. 그래서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이 붙었어.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놈한테 먼저 줘야 될 거냐 그 얘기야. 어떤 거 원칙? 아니야. 조세채권이 먼저 무조건 받아가면 은행에서는 아무리 근저당권 설정해봐 효과가 없죠. 나중에 나타난 세금이 다 먼저 가면 이거는 은행에서 담보물을 평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받아가라고? 빠른 거.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빠르냐 조세채권이 먼저 발생하냐. 둘 중에 어떤 거부터 먼저 받아가라? 빠른 거. 근저당 설정 일자가 더 빠르대. 그럼 당연히 뭐가 더 받아가는가?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조세채권 중에서 무슨 채권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당해세. 얘는 무조건 얘가 우선 변제를 받는다. 예외 이시 없이. 그러니까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은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근데 이게 모이면 조세채권 중에서도 모이면 당해세면 얘는 당해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때린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얘들이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담보물을 평가할 때 담보물 평가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죠. 담보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뭐 여러분 뭐 학계론에서 담보물 평가 방법 열심히 배우시죠? 3방식 6방법 해가면서 원가 매출이 원가니 수익이니 개뿔 같은 소리죠. 그렇게 안 합니다. 실무 나가서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주택은행에서 담보물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담보대출 평가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시가액이죠.
공시가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죠?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최우선 소액 변제보증금. 무조건 그건 까야 되는 거야. 주택 하나 있다, 주거용 있다, 지하실인데도 주거용 사유 있다, 그럼 무조건 빼버립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조세 채권 중에서 뭐 당해세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은행에서 근저당권, 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 1순위에 설정해봐야 소용없어. 얘들이 먼저 받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빨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최우선 소액 변제보증금 받아가 버렸다? 그럼 은행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담보물 평가한 직원은 이제 써야죠. 심할서. 평가 잘못했잖냐, 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곡소리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실무했을 때는 지가 공시였어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죠. 그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있나요? 맞죠? 이거 학계론에서 배울 텐데. 맞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맞죠? 법률 명칭이 맞죠? 지금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죠? 네. 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가 실무에서 담당할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지가 공시 및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 공시 및 갑자기 헷갈린다.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었나? 그래서 요거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요 차이가 뭐죠, 여러분? 지가 공시일 때와 부동산 가격 공시의 차이점은 뭐예요? 응? 얘는 원래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었어. 그러다가 법률이 바뀌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 차이점이 뭐가 있죠? 여기 분명히. 재미없나? 죄송합니다. 엄두가 없죠. 재밌는데. 여기는 뭐만 나온 거죠, 여러분? 토지만 공시가 됐죠. 토지 가격만. 근데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를 했죠. 그러니까 공시 범위가 넓어졌죠. 뭐가 더 된 거죠, 여기? 주택. 주택도 지금은 공시하잖아요, 여러분. 갑시다.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요거 마무리할게요. 당해세는 설사,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가 더 빠르다 하더라도 얘들보다 당해세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뭐가 먼저 받아가라? 당해세가 우선 변제 받는다. 그러나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은 그때는 담보채권과 뭘 따져서 설정 일자 따져서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이 우선 변제 받는다. 구분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매, 경매 배우실 거 아니야 또. 그때 경락과 배분순위 중요하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세법의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세법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자, 여러분 기본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세법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있는데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가 누구랬어요,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과세권자와 누구다? 납세 의무자다 그랬죠. 모든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단독 행위가 아니라 법률 행위는 누가 있다고요? 상대방. 그러면 세법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세법상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와 누구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과세권자.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당사자 중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납세의무자. 그럼 우리 납세의무자는 여러분이나 저는 세부담을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러한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납세의무자가 피하게 조세부담을 피하는 걸 그대로 방치한다, 규제한다? 규제하죠. 이런 의미로 나오는 규정이 아주 많죠.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납세의무자는 세부담을 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럼 거꾸로 과세관청은 세부담을 어떻게 하게 한다? 크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빠른 거, 늦은 거, 빠른 걸 좋아하죠. 과세권자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시간적 기준이 2개 이상 나면 그중에서 뭘 고르면 돼요, 여러분은? 빠른 거. 과세 가액을 결정할 때는 큰 가액, 적은 가액? 큰 가액. 세율을 결정할 때는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자, 최근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냥 주는가 출제원이 맞으라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거를 저는 앞으로 여러분한테 뭐라 하냐면 과세권자의 놀부 심보 3종 세트라고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슨 심보야? 놀부 심보야. 지들만 먼저 받아 먹으려고 그래. 그때 놀부 심보로서 3가지 3종 세트가 있는데 첫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뭘 좋아한다? 빨리 과세하고 싶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둘째, 과세가액을 결정할 때는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가액.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떤 세율? 높은 세율.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이걸 살짝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때는 평균 세율을 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평균 세율이 아니라 어떤 세율이라니까? 높은 세율. 이렇게 장난치기도 해요, 여러분. 그냥 주워 먹는 거죠, 뭐. 왼쪽 수 하면서. 이게 기본적 3종 세트, 여러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한 세부담을 어떻게 하지 한다, 여러분? 회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쪽수가 잘 안 보이네. 나만 안 보이나? 응? 다 안 보여요? 23이야? 네. 그쪽을 보세요. 이게 나중에 실제 나오면 다 보여요. 근데 이거 복사하다 보니까 그래. 또 저만 지금 노안이 왔나 그래갖고. 아직 노안 올 나이는 지났죠. 자, 납세의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납세의무자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세법상 납세의무자. 근데 제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납세 의무를 이행을 못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못 걷어들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경제적 무능력자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라 라고 해서 여러분 납세의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를 확장해서 보충적 납세 의무로서 확대시키는데 이 중에서 양가로 3번 제2차 납세의무자 밑줄. 요게 일회성 문제로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2번 나왔네요. 일회성 문제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이 중에서 올해 국세 쪽에서 요 부분에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정이 확정되면은 그때 보충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요건 갑시다. 자, 거기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같이 봐요. 눈으로. 우리가 개별 세법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 이겁니다. 자, 과세 요건에서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자, 밑줄 들어갑니다. 일반적 과세 요건은 4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 과세 요건 4가지. 첫째, 납세의무자. 누구한테 납세의무를 부담할 거냐는 거죠. 뭘 과세 대상을 할 것이냐.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그 다음에 세액, 계산 요소 뭐죠? 과표와 세율이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일반적 과세 요건 4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다음 중 일반적 과세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래놓고 1번 납세의무자, 2번 과세 대상, 3번 과세 표준, 4번 세율, 그리고 5번 해놓고 5번에다 뭘 집어넣느냐 출제원이. 과세 시기.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과세 시기는 일반적 과세 요건 4가지 해당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자, 대비합시다. 실전 대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별세법인 취득세부터 개별세법을 공부할 텐데 그 공부하는 대별적인 다 내용은 이 개별 과세 요건을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과세 기간. 자, 과세 기간.
국세를 계산할 때 일정한 기간을 단일해서 부과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인데, 자, 이때 과세기간 옆에다가 적어놓을 것이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단일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간세 그랬죠. 기간세. 일정한 기간을 단일해서 부과하는 거죠. 이 기간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소득세죠.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근데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소득세는 매년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소득을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1년을 1과세 단위로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소득세의 중요한 특징이죠. 소득세는 무슨 단위 과세? 1년 단위 과세입니다. 1년 단위. 그 소득을 1년 동안에 합산해서 과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년도 언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는 1년에 몇 번 내는 거야? 한 번 내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 한 번 내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돈이 딱 한 번밖에 안 들어와. 그럼 너무 힘들어. 우리 아저씨 급여도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게 너무 길죠. 안 기나? 살면 하시는가 봐요. 아니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몇 번이야? 한 번. 나가는 돈은 매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세관청도 똑같은 거야. 세금이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오지 않고 1년에 몇 번 들어다니기야. 한 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면 여러분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급여를 받을 때마다 뭐를? 그 해당 급여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뭐 하죠 여러분? 원천징수. 많이 들어보셨죠?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연령과 세대주 유무와 부양 가족에 따른 조견표를 만들어 갖고 소득세법상 간이세 조견표에서 너 부양 가족이 3명이고 세대주니까 그리고 현재 급여가 얼마니까 그에 대한 소득세 얼마 빼고 줄게 해갖고 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저씨 월급액이 500만 원이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으시고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내 통장에 500만 원이 아니라 요 500만 원에 대해서 해당 그 소득자의 세대주 여부와 그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뭐를 빼죠, 여러분? 소득세를 뭐 하죠? 빼고 주죠. 이때 요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원천징수. 알아두셔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4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 어디 갔어? 소득세.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가 있으면 반드시 쫓아오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지방소득세 쫓아온다고 그랬죠. 요 놈의 몇 프로라고요? 10%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고 주는 거죠. 그래서 매달 소득세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하죠 여러분? 원천징수하죠. 그거를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다음 년도 1월 달에 네가 1년 동안에 원천 징수된 세액과 소득세 총 합한 금액에다가 종합소득 공제를 해서 뭐 하죠 여러분? 여기 1월 달에 근로자들 연말정산하잖아. 연말정산. 관심 없어? 1월 달 연말정산 관심 가져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 냈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그 다음에 전체 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낼 건지 환급받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소득세를 뭐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원천징수. 원래는 1년 단위 과세지만 이러한 목적으로서 원천징수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특별징수를 합니다. 여러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원천징수. 이걸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특별징수. 그러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면 지방세는 뭐가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특별징수 당했다. 이렇게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란 말을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 징수라 표현한다.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번 개정사항이 발생한 중요한 부분인 가산세, 가산금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죠.